수원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 파트 페이지 484페이지 과세표준계산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업을 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재환은 시가로 과세표준으로 한다. 요건 이제 뭐 앞에 간주 공급할 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던 것 같고 요거 주관식 파트에서. 다음 2번 금전이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재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아니에요. 요게 이제 어떤 지문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지문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요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아니라 공급한 거. 그래서 2번 틀리셨고 3번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 4번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등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장려금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2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매출애누리나 환입. 매출애누리나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포함이 돼 있으시면은 빼주셔야 되고, 포함이 돼 있으면 빼줘야 되고,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포함을 하지 않는 거. 다음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나 연체이자 같은 경우도 앞에 주관식 문제 풀 때 있었죠. 그래서 얘네도 전부 포함을 하지 않는 거. 포함을 하지 않는 거.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3번. 대손금 같은 경우는요. 타이틀이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대손금 같은 경우는 뒤에 대손세액공제 파트가 있으니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아니면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뭐 반대가 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 계산하시면 세액 계산하시면서 차감하거나 더해주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요 문제는 요 이제 앞에 파트 객관식을 풀 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영세 면세 그 전에 공급시기 이제 하시는 얘기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일은 할부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7월 1일에 할부로 이제 줬대요. 그래서 3만원에 이제 판매를 했대요. 그럼 7월 1일에 인도를 한 거죠. 팔았으니까. 그래서 2기 예정신고의 과세표준이 얼마일까요? 인데 딱 봤을 때 지금 1년이 안 넘어가죠. 단기 할부죠. 단기 할부.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원칙은 무슨 도주의다? 인도주의다. 그래서 7월 10일에 인도한 게 얼마를 인도했어요? 3만원을 인도했죠. 그러니까 답안에 가시는 건 3만원. 이게 만약에 장기 할부였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니까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단기 할부니까 인도주의로서 몰빵으로 전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외상으로 판 게 2억이 있대요. 자, 근데 지금 500만원에 1000만원에 애누리 할인이 있는데 차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포함되시면 안 되는 금액들이니까 애누리 할인 환입은. 그래서 2억 전체고요. 다음에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매출했는데 시가가 있고 다음에 판매한 가격이 있죠? 근데 시가가 더 크죠? 그럼 시가로 가셔야 된다고 제가 주관식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드렸었고, 상가 건물 처분액도 재화의 공급이죠? 오케이, 그럼 요거까지. 그래서 2억에 7억에 5천이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는 9억 5천.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4번, 5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성룡의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임대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료를 지금 2,400만원을 선급했대요. 선급받았대요. 자, 그럼 이 중에 2기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40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3 나누기 12. 1년분이라 그랬으니까 1년분이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600만원일 거고, 한 번 더. 자, 그러고 보증금이 있네요. 뭐 관리비나 이런 거 없으니까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은 지금 1.8%고 임대기간은 1월부터 12월이니까 그냥 3개월 다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액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다음에 일수 나누기 365 혹은 366인데 올해는 6년이 아니니까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럼 지금 보증금이 얼마냐면은 5천이에요. 5천.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죠? 1.8%. 그러고 일수가 있죠? 그럼 일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잡는 거 알려드렸죠? 빵 하나 둘 했던 거, 주관식 문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2기 예정 신고니까 바로 92일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럼 5천만 원에 곱하기 1.8% 곱하기 92 나누기 365 하시면 얼마냐면은 226,849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소수점 자리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정확히는 226,849.3이거든요. 그럼 반올림할 게 없으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건 3번.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 6번. 자 6번. 자 21년 2월 5일에 사업을 폐지했대요. 요때. 자,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앞에서 폐업시장 존재와 주관식 문제 있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제품은요 시가라 그랬고, 다음에 토지는 앞에서 문제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 돼도 세액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과세표준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니까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원가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상각률 다음에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렇게 간다 그랬었는데, 이때 상각률은 건물 구축물은 5%라 그랬고 그 외 자산은 25%라 그랬죠. 그러고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초산입 다음에 말 불산입. 그래서 구입한 날짜는 포함하되 현재 기간은 포함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지금 얼마냐면 4억이죠. 자 4억. 다음에 상각률은 5%라 그랬고요.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초산입 말 불산입인데 구입한 게 언제 구입했어요? 2020년 1기 1월에 구입했죠. 그럼 지난 게 20년 1기 2기가 지났을 거고, 현재가 21년 2월이니까 1기인데 현재는 포함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과세기간수는 몇 개? 2개.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뒤에 거부터 가로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5% 0.05 곱하기 2를 하고 마이너스 1을 빼면 나오는 게 90% 0.9가 될 거고, 그걸 다시 4억에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시는 금액은 3억 6천. 그래서 뒤에 거 곱하고 앞에다 빼고 그 결과값 다시 4억에다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은 얼마냐면은 3억 6천에 2천이니까 다방에는 3억 8천, 다방에 3번. 괜찮으시죠?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7번. 7번은 요 과세표준 계산하는 것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축에 속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는 스킵하실 수 있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정신건강에 이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는 풀이를 하니까 풀이를 다 적어드리긴 할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계산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건물이 주택과 다음에 상가가 있을 때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냐 경우 1번, 다음에 경우 2번, 건물이 있을 때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은 건물 전체가 면세예요. 되셨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경우 2에 해당을 하시면은요, 주택 부분만 면세가 됩니다. 되셨죠? 요거 이제 면적 계산하는 얘기거든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경우 1번의 토지는 산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민 토지 면적과 다음에 맥스 건물의 연면적에 콤마 주택 정착 면적 곱하기 5 또는 10으로써 이제 계산을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재경관리사 문제는 아마 이게 단층 건물밖에 안 나올 거예요. 나와도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 한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도 단층 건물밖에 안 나올 거고 복층 건물은 나오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건물의 연면적 그런 말이 조금 어렵고 요걸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냐면은 면세 면적이다 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게 문제 푸시기는 좀 쉽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주택 전착 면적도 그냥 주택 면적이구나.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바라보시면 좋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러고 요것도 조금 말을 고쳐보면 이렇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면세 면적이구나. 문제 푸시는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되셨죠? 재경관리사 문제예요. 재경관리사 문제. 다음 또 갑니다. 그럼 경우 2번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민 토지 면적을 안분을 해요. 그래서 주택 면적을 나누기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눠요. 그러고 다시 맥스 주택의 연면적을 주택의 정착 면적의 5배 또는 10배한 그 면적보다 이제 큰 금액을 기준으로 둘 중에 작은 걸로 다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좀 말을 고쳐드리면 면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건물의 총면적이다 라고 보셔도 제 생각에는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층 건물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되셨죠? 선생님 복층 건물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못 맞춰요. 아셨죠? 그냥 버리세요. 혹이나 이제 세무사 시험이나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강의에 집중을 하시고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재경관리사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차고 넘쳐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 주택의 연면적이 나오시는데 그냥 주택 면적이구나. 혹은 면세 면적이구나. 다음에 뒤에도 면세 면적이구나.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경우 2번 때는 요만큼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계산을 할 때는. 어차피 면세 면적하고 면세 면적이 곱하기 5한 거나 10한 거 둘 중에 큰 거 따지면 뒤에 게 더 클 거니까.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일부분은 주택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분은 상가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임대료를 받으면 되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 임대료는 결국 용역의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상가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과연 부가가치세를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 혹은 얼마를 매길 거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건물 자체가 면세냐 아니면 이 건물 자체가 과세냐 혹은 그럼 이게 과세하고 면세가 섞여 있다면은 어떤 비율로 섞여 있냐 이 계산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연면적이라는 말은 그냥 말 설명 잠깐 할게요. 연면적이라는 말은 건물 층별로 지상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바닥 면적 쉽게 층별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만큼이 50이다. 그럼 단층 건물일 때는 연면적이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총면적인 거죠. 되셨죠? 지금으로 따지면 단층 건물이니까 50에 40해서 90인 거예요. 연면적은. 근데 2층 건물이다. 요렇게 층이 쌓아져 있다. 근데 여기도 면적이 바닥 면적이 50이다. 그럼 연면적은 100이에요. 되셨어요? 그러고 이게 뭐 주차장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나눠지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저도 그런 부분 나오면요 문제 많이 틀려요. 제가 공부하는 세무사 시험이나 아니면
객관식 세법 문제 풀다가 그런 문제 나오면은 저도 많이 틀려요. 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틀리면은 세법책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풀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그러고 또 여기 보면은 곱하기 5다 곱하기 10이다가 나오는데, 도시구역 내라는 말이 있으면 곱하기 5를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도시구역 외라고 적혀 있으면 곱하기 10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마 5가 나오실 거예요. 이 문제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되셨죠? 그러고 선생님 도시계획구역 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초록창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초록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요즘은 이제 국토기획법으로 제가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안 옮겨갔으면 죄송합니다. 그 창을 찾아보시면은 어느 지역이 이제 도시구역이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어요, 법상으로서.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외우시면서 재경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거 오바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냥 주어줄 거예요. 도시구역 내입니다. 혹은 도시구역 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에다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지금은 도시구역 내라 그랬으니까 지우고, 도시구역 내라 그랬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산식이 되는데 한번 채워보면 경우 1번 같은 경우는요, 요 케이스거든요. 일부러 지금 경우 1, 경우 2로 썼어요. 그래서 경우 1 같은 경우는 주택이 더 큰 거. 그래서 주택이 50, 다음에 상가가 50, 다시 상가가 40. 그러면은 건물 전체가 면세라 그랬죠? 그럼 건물 전체는 얼만데요? 50에 40해서 90이죠. 되셨죠?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주택 면적이 조금 제가 막 그려가지고 삐뚤빼뚤한데 요만큼이 50, 다음에 요만큼이 40. 그래서 이게 땅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되셨죠? 여기가 주택, 다음에 여기가 상가. 괜찮으시죠? 그럼 전체 면적은 90이죠. 자, 그래서 90. 자, 그러고 이제 아래 토지를 보면은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270이죠. 그래서 270. 다음에 그 중에 면세 면적, 이제 건물 면세 면적이 얼마예요? 90이었죠. 90. 다음에 건물 면세 면적이 90이었는데 그게 도시구역 내니까 5배를 곱한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뒤에 거를 곱하면 얼마? 450. 그러면 90과 450 중에 큰 거니까 450일 거고, 앞에 270하고 450 중에 작은 부분이 토지 부분에 대한 면세 부분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270. 그럼 건물 부분의 면세가 얼마? 90. 토지 부분의 면세가 얼마? 270. 그러면은 이거 90 전부 다 면세. 다음에 270도 270이죠? 이것도 면세. 그럼 이런 이제 겸용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임대료를 받으시면은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셨죠? 간주임대료도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90에 270, 90에 270. 자, 그럼 또 가면은 이제 하단 가볼게요. 경우 2번. 주택 면적이 얼마? 40. 상가 면적이 얼마? 50. 50. 그럼 주택 부분만 면세라 그랬죠? 40. 자, 그럼 토지 면적이 총 얼마? 270. 주택 부분의 면세 면적이 얼마? 40. 건물의 총 연면적은 얼마? 90. 그래서 토지 270 중에 건물에 맞닿아 있는 전체 면적 90분의 40으로 안분해서, 즉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로 안분을 해서, 되셨죠?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로 안분을 해서 요만큼이 이제 토지의 면세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120. 자, 그리고 뒤에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주택의 다시 건물의 면세 면적이 얼마? 40. 뒤에 면세 면적 40. 자, 그럼 곱하기 5를 했죠. 5. 자, 그럼 요만큼이 얼마? 200. 되셨죠? 그러고 앞에가 40. 그럼 둘 중에 큰 게 200일 거고, 앞에 120과 200 중에 작은 거죠. 그래서 토지의 면세 면적이 얼마? 120. 되셨어요? 그러면 건물의 면세가 40, 40. 다음에 토지의 면세가 120. 답안에 가는 건 1번. 그럼 경우 2번 같은 케이스에서 임대료를 받고 뭐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이 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서 일부는 과세가 될 거고 일부는 면세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바로 나누는 게 아니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겸용주택이냐 아니면 뭐 일반적인 다른 거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랬을 때 뭐 앞에서 적어드렸던 감기, 장취 요거 있었죠.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요걸로서 안분을 한 다음에 건물과 토지를 구분을 해주고, 전체 이제 과세표준 중에 건물과 토지 구분을 해주고, 다시 그걸로서 면적으로 다시 안분을 해서 그 면적 중에 과세 부분이 얼마입니다, 다음에 면세 부분이 얼마입니다 해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부가세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1번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나오시면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스킵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가볼게요. 자, 8번 농산물 및 수산물을 수출 및 국내 판매하고 있는 3일에 2021년 9월 20일에 농산물 포장을 사용하던 기계 3천만 원에 매각했대요. 자, 포장하던 기계를 이제 3천만 원에 매각을 했대요. 다음 자료 이거에서 기계 매출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보실 게 뭐가 있냐면요. 수출은 과세예요, 결국. 영세율이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영세율에 들어가시는 부분은 결국 과세 사업자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라고 제가 앞에 영세 파트 하면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문제 풀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또 뭐가 있으시냐면은 아래 보시면 수출 여기가 있고 뭐 국내 판매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볼 때 이제 뭐를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냐면, 이 기계를 어디에 쓰고 있었어요? 농산물에 쓰고 있었죠. 농산물에. 되셨어요? 그럼 아래 수산물의 공급가액은 볼 필요가 없어요. 되셨죠? 농산물에 쓰던 기계니까.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안분하셔야 되니까 포장기계가 전체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곱하기 그 중에 과세에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 2억 5천, 250만 쓸게요. 나누기, 그럼 과세 플러스 면세는 얼마였는데요? 2억 5천에 면세가 2억 5천 해서 총 5억 중에 2억 5천만큼을 과세로서 사용을 했던 기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이게 얼마라고요? 절반이니까 1,5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2번. 괜찮으시죠?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갈게요. 자, 9번 가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110분의 10으로 한다. 요거 앞에 적어 드렸었어요, 주관식 문제 풀 때. 2번,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오케이. 됐죠? 다음 또 갈게요. 이 확정 신고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다는 못 적더라도 일부는 한번 써볼게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나 아니면은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재계산이나 아니면 의제나 재활용 등의 한도 계산이나, 그러고 이거 말고도 대손세액 공제 계산이나. 되셨죠? 그래서 등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확정 신고에만 한다. 되셨죠? 이런 것들은 언제 한다고요? 확정 신고에만 하는구나. 자, 다음 아래 3번. 대손세액 공제는요, 재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 요거 이제 개정됐던 거죠. 이게 언제 개정됐더라? 작년에 개정됐나? 20년도에 개정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된 대손에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지난 날이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시죠. 그래서 4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서 채무를 출자를 전환하는 법인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죠. 요거는 법인세 파트에서 대손 파트를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손 사유들이 쭉 나와요. 거기랑 이제 이어지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지 말지 판단을 하시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10번. 다음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3일에 21년 2기 예정신고에 대해서 발생한 거래이다. 자,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가 있네요. 자, 총 매출액이 지금 7,700이래요. 근데 애누리 500과 매출 할인 2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그랬죠. 그럼 포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포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700만 원만큼 빼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순수한 매출액은 얼마인 거예요? 7천만 원인 거죠. 한 번 더. 금전으로 지급했죠. 이거 물건으로 지급하시면 사업상 증여되실 수 있어요. 그럼 간주공급이 됩니다. 근데 금전으로 지급한 부분은 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요것도 제 앞에 온라인 그 문제풀이 해드리면 적어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닌 게 크게 몇 가지 있죠. 현금, 다음에 뭐 어음, 유가증권, 상품권 이런 것들,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도 유가증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거 지급한다 그래서 매출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아싸리 매출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급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포함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빼지 않았대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700만 원을 빼버리자. 다시 300이군요. 300만 원을 빼버리잖아요. 만약에 3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돌려서 원복해놔야죠. 되셨어요? 요거 이제 가끔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 말에 대해서 의미를 못해요. 되셨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 답은 이렇게 하면요. 이건 아니니까 7천만 원이 답이라서 답이 지금 2번이신데, 요거를 제가 오른쪽에다가 전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옆에 기억을 가지고 제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1번이라고 지칭할게요. 기억을.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는 총 매출을 했으니까 전표 처리를 할 때 어디다 쳐요? 메인 매출 전표 치죠. 전산세무 하셨다는 가정이에요. 회계 1급이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차변에 현금 7,700만 원이 매출액이니까 이거에 10%까지 더해서 8,470만 원에 대해서 돈을 받았겠죠. 대변의 제품 매출은 7,700만 원이고,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770만 원이겠죠. 10%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 보면은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회사에서 이 전표 처리를 똑바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애누리나 할인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매출 환입이 발생하면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서 총 이제 부가세 중에 일부를 까주거든요. 마이너스로. 매출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포함되어 있으시면은 빼야 되는 거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냅두면 돼요. 이해되세요? 원래 빼야 되는 금액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으면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고,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냅두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가는 게 메인 매출 전표인데, 이거를 이제 저는 보통 한편 분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매출 얼마냐면은 애누리 할인 합쳐서 마이너스 700만원,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70만원. 자, 그리고 받았던 돈은 다시 줘야 되겠죠. 현금 770만원. 혹은 이 회계 처리는 하는 법이 여러 가지예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차대를 맞춰서 결국 장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가지라서 저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가 돼요? 770에서 부가세 예수금 70만 원을 빼서 얼마? 700만 원이 되시는 거예요. 770에서 마이너스 70이니까. 그래서 포함이 돼 있으면 빼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되셨죠?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가 돼요? 7,700에서 마이너스 700을 빼서 매출액은 얼마? 7,000. 되셨죠? 한 번 더. D급 같은 경우는 금전으로 지급했대요. 돈이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로 보질 않아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가 아닌 게 몇 개가 있죠. 현금, 어음, 유가증권, 상품권 등.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니까 아싸리 메인 매출 전표에 친다 못 친다? 못 친다. 일반 전표에 친다.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300만원 대변에 돈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300만원. 그럼 이 거래는 아예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빼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공제하면 안 된다. 되셨어요? 공제하면 안 된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이 공제에 대한 개념 가지고 요거 하나 더 해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대손이라고 봅시다. 대손. 되셨죠? 그러면 이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 뭐라고 치냐면은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없다는 가정하에 330 대변의 현금 330만 현금? 외상 매출금 쓸까요? 채권 매출 330만 원.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되셨죠? 그러면 이런 분계를 이제 하시다 본 적 있을 거예요. 전산세무 2급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가세 예수금 있는 부분 중에 부가세 예수금을 빼주죠. 대변의 부채의 증가, 차변의 부채의 감소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빠져요. 되셨죠? 그래서 대손은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뭐라고 나오냐? 과세 표준에는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왜? 매출액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차변에 대손상각비니까 매출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품 매출이 까지는 게 아니거든요. 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환입했던 것들은 제품 매출을 직접 까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 과세 표준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것. 제품 매출을 직접 까니까. 됐죠? 근데 우리 이런 대손 같은 경우는 제품 매출을 직접 깐다 안 깐다? 안 깐다. 그러니까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쓰는 거라고요. 공제라는 게 뺀다는 얘기니까. 대신 어디서 뺀다? 부가세, 세액에서 뺀다. 세액에서. 되셨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소리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12번 갑니다. 소리 죄송해요. 자, 다음 12번. 다음 자료는 3일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제공 내용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3일에 일기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일기 예정 신고 거 계산하래요. 자, 그럼 1월부터 3월 거 계산해야 되죠. 자, 21년 1월에 노트북을 한 대를 현금 100만 원에 판매했대요. 되셨죠? 자, 그리고 판매 시 애누리 10만 원이 발생을 했답니다. 됐죠? 그럼 뭐 뺐다 안 뺐다 이런 말 없죠? 그럼 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옆에다 한번 써보면요. 양가로 1번은 과세 표준이 100만 원에 마이너스 10만 원. 애누리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90만 원. 자, 한 번 더. 자, 21년 1월 30일. 자, 노트북 두 대를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못 받았는데 뭐 장기 할부 이런 건 아니죠? 그럼 두 번째 것도 무슨 도주의로 간다? 인도주의로 간다. 200만 원. 됐죠? 아, 그러고 이거 예정 신고시 확정 신고시 문제니까 이거 예정이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예정이라고만 쓸게요. 다음에 얘도 예정. 다음 양가로 3번. 자, 2월 20일에 외상 판매 대금을 기일보다 일찍 회수해서 20만 원을 할인해 줬대요. 할인. 됐죠? 그럼 요거 이어지는 거네요. 그럼 아까 할인 포함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180만 원. 요게 양가로 3번 얘기시죠? 자, 다음 4번. 21년 3월 1일에 노트북 10대를 총 1000만 원에 매출을 해서 할부 판매를 했는데 할부 판매 나왔죠? 대금은 당월로부터 100만 원씩 회수하기로 했대요. 자, 그럼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나누면은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죠. 되셨어요? 그럼 단기 할부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도주의로 간다? 인도주의로 간다. 그래서 양가로 4번. 단기 할부니까 예정 신고 기간에 1000만 원을 몰빵으로 잡아야 된다. 다음 5번. 3월 10일에 총액 1000만 원에 대해서 할부 판매를 했는데 지금 1000만 원에 50만 원씩 받기로 했죠. 그러면 20개월이죠. 20개월. 그럼 이거는 장기 할부 판매죠.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는 어떻게 된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대. 되셨어요? 공급 시기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얼마씩 받기로 했어요? 50만 원씩 받기로 했죠. 그래서 3월 10일에 팔았고 대금은 당월부터 받기로 했죠. 그래서 예정 신고에 들어가는 거는 3월 거 50만 원만 해당이 될 거고, 확정 신고는 4월서부터 6월이니까 확정 신고에 들어가는 거는 50만 원 곱하기 4, 5, 6 해서 3개월치, 그래서 150만 원이 확정 신고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답안으로 가시는 거는 90만 원에 180만 원에 1000만 원에 50만 원까지 더해서 예정 신고식 과세 표준이 될 거고요. 더해 볼게요. 답안에 1320만 원. 다음에 확정 신고식 과세 표준은 150만 원.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외상 매출액이 있는데 애누리가 차감된 금액이래요.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그래 3억 7천. 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인데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대손 세액공제로 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과세 표준엔 영향이 없습니다. 부질없고. 다음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정려금도 부질이 없죠. 다음에 연체이자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억 7천. 만약에 연체이자가 포함됐어요. 그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함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싸리 포함이 안 됐다 그럼 손댈 필요가 없고. 다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마지막 문제 13번. 다음 중 공급가액 또는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국고. 자, 직접 관련이죠.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포함이 안 되지만 직접 관련 있는 건 포함이 됩니다. 다음 판매장려금은 공제 대상이다. 아니라 그랬죠. 제가 계속.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으므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에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과세 표준이나 공급가액이나 의미적으로는 같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